자, 305페이지 무수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한 페이지죠, 한 페이지. 이건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 그냥 간단하게. 물건을요 둘로 나눕니다. 주인이 없는 물건 무주물과 주인이 있는 물건 유주물로 나뉘고요. 만약에 주인이 없는 물건이 부동산이면 요거는 국가 거가 됩니다. 다만 주인이 없는 물건이 동산이면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무주물 선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선점했다는 이유로 먼저 잡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뭐에 하나죠? 동산에 하나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낚시가 무주물 선점이에요. 왜냐하면 강 속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주인이 없는 물건 동산이죠. 먼저 잡은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뭐 하는 거죠? 낚시하는 거고 뭐 사냥 같은 것도 뭐죠? 무주물 선점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유주물 주인이 있는 물건을 유실물과 매장물로 나뉘는데 조심할 것은 뭐냐? 우리가 사전적 의미는 잊어버린 물건은 유실물, 땅 속에 있는 물건은 매장물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법에서 민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발견이 용이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유주물을 유실물이라고 하고요. 발견이 곤란한 상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유주물을 우리가 매장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땅 속에 있는 건 물론 매장물이지만요. 물 속에 있는 것도 뭐죠? 매장물이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화장실에서 반지를 빼고 손을 씻었어요. 그죠? 깜빡 잊고 두고 나왔는데 세면대 위에 놓여져 있는 상태라면 발견이 용이한 상태니까 뭐가 돼요? 유실물이 되는 거고요. 그게 먼저 개수된 물로 들어가서 하수구에 들어가 있으면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거니까 그때는 뭐가 돼요? 매장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 있든 땅 속에 있든 건물 속에 있든 발견이 곤란하면 다 뭐가 돼요? 매장물임을 주의하시 바라고. 둘 다 유주물입니다. 주인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유실물은 6개월간 공고를 하고요. 매장물은 1년간 공고를 하고 그래도 소유자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발견자 내지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제가 수업을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수강생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이제 운전하고 가시는데 앞에 트럭에서요 큰 푸대자루가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막 부딪히려다가 간신히 끽 섰는데 그 트럭은 어떻게 해요? 가버리고 푸대자를 보니까 그 안에 인삼이 들어 있었대요. 인삼이 들어 있어가지고 뭐 하나 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대요. 신고를 했더니 하고 잊어버렸는데 뭐죠? 6개월이 지났더니 전화 왔대요. 돈 찾아가라고. 그죠? 그래가지고 500만 원 받았대요. 왜 그러냐면 그 인삼은 뭐예요? 유실물이죠. 경찰서에 신고했으니까 뭐죠? 6개월간 공고를 하겠죠. 관부에다가. 근데 이제 인삼 같은 거는 썩는 물건이니까 어떻게 해요? 돈으로 바꿔놓고 있었겠죠. 그죠? 팔아가지고.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찾아가라 해가지고 500만 원 벌었다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른 분이 또 그러시는데, 같은 동네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한 일인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무주물이나 문화재가, 유실물이 학문적 가치가 있거나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면요. 요때는 국가 소유가 되고요.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때는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이 양반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동네 마을에서 밭에서 부처상이 발견됐대요. 근데 그 마을에서 그 부처 그런 건 재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갖는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분의 아버님이 그걸 어떻게 내가 갖겠다 해서 가져왔다가 찜찜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신고를 했대요. 신고를 했는데 이제 그게 지금 어디냐면은 중앙대 박물관에 있대 그 부처상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고하러 가셔가지고 그날 밤 오셔가지고 밤늦게 짐 싸라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야반 도주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신고를 해가지고 국가로부터 뭘 받았어요? 보상을 받았는데 그 보상 금액이 얼마나 말씀하시는데 그 일대에서 가장 부자가 된 정도의 보상임금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죠? 보상금이 나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막 달라고 막 날 거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짐 싸라 그래가지고 밤에 야반 도주해가지고 고향을 떠났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죠? 이 정도는 좀 어떻게 해요? 꼭 기억해 두시 바라고요. 특히 이 6개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는 1년이었는데 재작년이죠. 최근에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1년을 6개월로 개정을 한 부분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첨부라는 게 나옵니다. 첨부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는 뭐만 할 거냐면요. 용어만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요 첨부가 독자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임대차다, 전세권이다, 저당권이다 이런 것과 결합이 돼가지고 아주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니까요. 요 소유권에서는 뭐죠? 용어 정리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첨부에서 처음에 부합이란 말이 나오는데 요 부합이라는 말은 뭐냐면 결합됐다는 말입니다. 달라붙었다 이런 뜻이. 물건끼리 결합됐어요. 달라붙는 바람에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아니면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이럴 때는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부합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법률 용어는 낯선 게 많죠. 그죠? 부합.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보죠. 첫째,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떨어지질 않아요. 이때는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가치는 따지지 않아요. 오히려 동산이 몇 천만 원이고 땅은 몇 백만 원이다. 그런 거 따지지 않고요. 무조건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으면 누구 거가 돼요? 부동산 소유자 거가 됩니다. 그다음 두 번, 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아요. 이때는 원칙적으로 두 물건 중에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어떤 것이 종된 것인지 주종을 구별할 수가 없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붙은 물건을 공유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가끔 내는데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서 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산과 동산이 부합한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한다. 그럼 뭐예요? X. 뭐가 원칙인 거죠?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 없이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한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이 부분은 원칙과 예외를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동산과 부동산이 달라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무엇도? 부동산도. 다만 항상 부합되는 것은 아니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1층 건물이 있는데요. 갑의 소유예요. 근데 을이 갑의 건물에다가 2층으로 뭘 했냐면 증축을 했어요. 그러면 부동산끼리 달라붙은 거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부합된다는 말은 을이 증축했더라도 누구란 얘기예요? 갑의 것이란 얘기예요. 다만 이 2층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을의 소유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하고 이제 그럼 누가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느냐? 임차인이면 임대차에서 따로 배우고요. 전세권자면 뭐죠? 전세권자에서 또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결론만 원칙적으로 부합한다. 다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뭐 하잖아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우리 법원은 독립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건 뭐냐면요. 출구의 독립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층을 올라가기 위해서 1층을 통해서 올라가면요. 이건 뭐예요?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부합한 거니까 누구예요? 갑과가 되고요. 만약에 2층에 별도의 출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면 이건 뭐가요?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가 돼요? 을의 것이 된다는 걸 일단 꼭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계속 써먹을 논리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토지와 수목이자 원칙적으로 부합합니다. 항상 부합하느냐? 아닙니다. 만약에 권원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땅이 있는데요. 이 땅이 갑의 땅이에요. 근데 을이 갑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원칙적으로 누구 거가 된다는 거죠? 갑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을에게 물어봤어요. 왜 당신 남의 땅에 나무 심었어? 그랬더니 나는 이 토지의 임차권자요. 나는 이 토지의 지상권자요. 와 같은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요 나무는 누구 거가 돼요? 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원칙적으로 뭐가 됩니까? 부합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거가 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판례가 많은 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식목일만 되면 동원돼 가지고 식목일을 나무 심었었거든요. 저희 때는. 그래가지고 매년 식목일 되면은 산에 가서 나무 심었는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심은 나무가 이제는 뭐예요? 40년이 지났으니까 어마무시하게 아름드리 나무가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땅 주인하고 교육청 간에 이 분쟁이 좀 있습니다. 그 나무는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수목은 뭐예요? 부합되니까 누구가 돼요? 땅 주인 거가 된다는 것이 뭐죠? 결론이고 따라서 지가 그거를 자르든 말든 누구 마음이죠? 땅 주인 마음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 토지와 농작물입니다. 우리 판례는 농작물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따라서 남의 땅에다 허락도 없이 농작물을 심은 경우에는요. 그 농작물은 땅 주인 거가 아니라 경작자 거가 된다는 게 판례의 확고한 태도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이 나대지 빈 땅이에요. 근데 어느 날 동네 할머니가 나타나 가지고 갑의 땅에다가 배추 씨를 뿌렸더니 배추가 몽골몽골 기어 나왔어요. 갑이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자기 땅에 누가 뭐죠? 배추를 심어놨어요. 그죠? 열받아서 갈아엎어 버렸어요. 그러면 갑은 형사처벌 받아요. 손괴죄입니다. 왜냐하면 농작물은 뭐 되잖아요? 부합되지 않으니까. 요 배추는 갑의 배추가 아니라 뭐죠? 을의 배추고요. 결과적으로 갑은 고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거니까 법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손괴죄가 되는 거죠. 갈아엎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갑이 열받았는데도 갈아엎지 못하니까 이 할머니가 못 들어오게 녹색 펜스를 쳤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업무 방해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을의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뭘 방해해요?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최근에 그런 거 많죠. 빈 땅인데도 불구하고 녹색 펜스 쳐놓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누가 와가지고 농작물을 경작하게 되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농작물이 있으면
그 농작물의 소유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도 유의하시기 바라고, 가끔 보면 여기다가 경작금지에서 팻말티 해놨죠, 그죠? 경작금지, 뭐 고발하게 생긴 거죠.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이거는 법적 의미 없고요. 남의 땅에다 허락도 없이 지은 농작물은 항상 누구 거가 돼요? 경작자 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왜 판례가 이럴까요? 왜 수목은 부합하는데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을까요? 이유는요, 침해 기간이 너무 단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배추가 할머니 거냐 갑의 것이냐 문제가 돼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쯤이면요, 배추 있지도 않아요. 다 뭐죠? 묵은지 된 거죠, 그죠? 어떻게 이미 먹든지, 그죠? 따라서 굳이 너무 침해 기간이 짧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 기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기 바라요, 그죠? 제가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되 기억할 것은 뭐예요? 제가 정리해드린 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 308페이지 하단에 오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혼화가 나와요. 308페이지 하단에 혼화죠. 혼화라는 말은 혼합입니다. 혼합. 섞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 섞일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혼합, 섞인 경우에는 동산의 부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돼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주정을 구별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뭐합니까? 공유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나오죠? 가공이 나오죠. 가공은 말 그대로 뭐예요? 가공이에요. 가공. 가공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데 가공을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다면 그때는 가공자가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우측에 기출 파헤치기를 볼게요.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까지 끊어볼게요. 자, 중축했으니까 부동산 간의 부합이죠. 그죠? 원칙적으로 부합하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없대요? 독립성이 없대요. 그럼 부합된 거니까 임차인 거가 아니라 누구 거예요? 건물 주인 거죠. 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부합했기 때문에 누구 거가 돼요? 건물 소유자 거가 되죠. 2번 위에 1의 경우 같이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X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아직 안 했으니까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3번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합은 저당권과 결합돼서 임대차와 뭐예요? 결합돼서 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딜 공부해야 돼요? 임대차를 공부하고 저당권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뭐 솔직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제가 칠판에 적어드린 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는 거. 답은 뭐예요? 3번이죠. 4번 자연적 원인에 의해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있겠죠. 그죠? X고. 5번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 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하면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하면 누구 거가 돼요? 부동산 소유자가가 되고 가치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따라서 특이하게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도 뭐죠? X가 되고 임대차 부분과 저당권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다시 볼 겁니다. 그냥 넘겨보시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죠. 이거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냐면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할 때 자세했죠. 그때도 뭐 가지고 설명드렸어요? 소유권 가지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보지 않을 거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어디까지 갑니까? 312페이지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312페이지 하단부터 뭐가 나오죠? 공동소유가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소유권에 대해서는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취득시효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
공동 소유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요. 일단 두 문제가 나오고요. 나머지 것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세 문제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근데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공동 소유 부분은 반드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이 공동 소유 부분도 보다 보면은 판례가 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뭔 소린지도 모르면서 판례를 잔뜩 외워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뭘요? 큰 틀을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고 판례는 뭐죠? 아, 이게 이런 취지구나라고 뭐 하시면 돼요? 깨달음을 얻으면 되는 것이지 판례 자체를 뭐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공동 소유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여러분한테 표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려드리는 표입니다. 저는 표를 잘 안 그리는데 이 부분은 먼저 숙지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표를 먼저 정리해드리고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공동 소유가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공유라는 것이 있고 합유라는 것이 있고 총유라는 것이 있는데 의의는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입니다.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이고요. 기타 나머지 공동 소유가 다 뭐냐면 공유입니다. 여기서 의에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공유의 예를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공유는 나머지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외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동 소유는 다 뭐로 들어가요? 공유로 들어가니까 문제에서 다음 중 공유가 아닌 것은 그럼 어떻게 해요? 조합과 법인 아닌 사단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일단 조합이 뭔지 법인 아닌 사단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법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과 을과 병,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모인 사람을 우리가 먼저 발기인이라고 해요. 그죠? 좀 야하죠. 그죠? 요 갑을병이 모여가지고 그냥 고스톱 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이라는 걸 만드는데 다른 말로는 규약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공부를 안 하지만 정관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뭐 이사, 인면에 관한 사항, 자산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정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무소도 결정되고요. 자산도 결정되고 이사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서 조직과 체계가 완비되게 돼요. 그럼 이제 설립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등기소에 가서 뭐 하냐면 설립 등기를 하게 되는데 설립 등기를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법인이 돼요. 자, 우리 민법상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됐죠? 맞죠? 그렇다면 정관도 있고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더라도 설립 등기를 안 했으면 법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 되고 권리 능력을 가져요. 따라서 정관도 있고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더라도 설립 등기를 안 했다면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 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 갑을병 발기를 놓고 보면은
정관이 아직 안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법인을 만든다라는 공동의 목적은 있지만 아직 조직도 없고 체계도 없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조합이라고 해요. 따라서 조합이 뭐냐면요.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인 아닌 사단은 뭐냐면요.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우리가 뭐죠?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해요. 개념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조합은 조합이 아니라는 거죠. 법적으로는. 농업협동조합은요. 조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농업협동조합은 설립등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뭐인 거예요? 법인인 거예요. 재건축조합도 조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재건축조합은 조직과 체계가 완비되어 있어요. 물론 규약도 있고요. 그래서 재건축조합도 조합이 아니라 법적으로 뭐로 취급받는 거예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노동조합도 조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동조합도 조직과 체계가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인 아닌 사단이지 뭐가 아니에요? 조합이 아니에요. 그럼 조합이 뭐가 있느냐? 굉장히 흔한데 여러분들도 조합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겠다는 뭐는 있어요? 공동의 목적은 있지만 여러분 간에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조직도 체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합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합격하셔가지고 요 합격자 모임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것도 일단은 뭐예요? 조합이에요. 왜냐하면 조직과 체계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수험적으로 중요한 조합이 뭐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조합이 뭐냐면 동업자예요. 동업자. 제하고 저 친구하고 반씩 내가지고요. 포장마차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제 친구하고 저는 포장마차를 운영한다는 뭐는 있어요? 공동의 목적은 있지만 둘 간에는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기 때문에 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조합하면 농협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뭘 생각하셔야 돼요? 동업자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동업자를 생각하시고 그래서 조합계약 그러면 뭐예요? 동업계약인 거예요. 그냥 동합계약.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의 종류 여러분들이 공시법을 공부하시면 대단히 많은 종류를 공부하겠지만 우리 민법적으로는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아주 정연한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사단법인으로서 뭐하네요? 설립 등기는 안 하기 때문에 교회의 법적 성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중도 종순회도 일반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왜냐하면 김해김씨 종신회다, 순흥안씨 종신회다 이런 종신회들도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뭘 안 해요? 설립 등기는 안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종중도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뉴스 보면 나오는 법인 아닌 사단이 뭐냐면요. 정당이에요. 정당도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왜냐하면 정당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조직과 체계가 완비되어 있죠. 그렇지만 정당법에 따라서 정당은 설립 등기하는 것을 금지시켜 놨어요. 이유가 있긴 한데 그래서 정당은 뭘 안 해요? 설립 등기를 안 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잘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은 소형태가 뭐예요? 총유가 되고요.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형태는 합이고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동 소유는 다 뭐가 되죠? 공유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특징들을 봅니다. 첫 번째 특징이 지분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공유 당연히 지분이 있지만 합유 지분이 있지만
총유는 지분이 없다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총유는 뭐가 없다고요? 지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관두게 됐어요. 아무리 헌금을 냈다 하더라도 내 돈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기 때문에 관두면 뭐예요? 땡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장 열받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자신이 만든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분이 은퇴하셨는데 지금 법적으로 그분에게 아무런 지분을 뭐하고 있잖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조윤기 목사님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교회인데 이게 신도수로는 세계 최대래요. 그게 교회가. 내가 만든 교회인데 막상 어떻게 나이 들어서 은퇴하려고 보니까 세상에 나한테는 아무런 지분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양반 입장에서 어떻게 미치고 팔딱 뛸 일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신도들 간에 그 목사님 가족들 간에 트러블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요.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다라는 중요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 첫째, 지분을 처분할 수가 있느냐. 공유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합유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처분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합유 지분을 처분한다는 말은 동업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는 뜻이죠. 제가 제 친구하고 반씩 돈을 내가지고 포장마차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자기 가지고 있는 지분을 다른데 팔아먹어 버리면 저는 새로운 사람을 뭐로 받아들여야 돼요? 동업자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따라서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합유 지분을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분이 상속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는 당연히 상속이 되지만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요. 단지 그 지분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죽었어요. 그럼 저의 합유 지분이 뭐가 돼버려요? 상속이 돼버리면 제 아들이 새벽 2시에 나가지고 꼼장을 굽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합유 지분 자체는 뭐 되잖아요?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동업자적 주의가 넘어가진 않아요. 다만 제 아들은 저와 동업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인 겁니다.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동업기업이 뭐냐면요. 럭키금성그룹이죠. LG그룹입니다. LG그룹이 원래 그게 구씨하고 허씨 집안이 동업을 한 거예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LG그룹은 대대로 구씨 집안에서만 뭘 해요? 회장을 하고요. 허씨 집안에서는 한 번도 회장을 베풀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요 허씨 이분의 지분이 합유 지분이 뭐 되진 않아요? 상속되지는 않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분의 유가족들이 무엇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경영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합유 지분은 뭐 되잖아요? 상속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최근에 구씨 집안한테 뭘 요구하게 돼요?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요. 보상 차원에서 구씨 집안, 허씨 집안에서 띄워준 게 뭐냐면 GS그룹이에요. 그래서 GS그룹은 회장님이 허씨예요. 지금 정경련 회장하고 계신데 이게 왜 받은 거예요? 그거죠. 동업관계를 해소하면서 보상 차원에서 넘겨받은 게 뭐죠? GS그룹이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합의 지분 자체는 뭐 되진 않아요? 상속되진 않고요. 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럽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조상 잘 만나가지고 그냥 어느 순간에 뭐가 돼버렸어요? 재벌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분할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는 분할하는 게 자유롭지만
합유는 조합 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분할하지 못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포장마차를 분할하게 되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장사하지 못하니까 이거죠. 끝이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목적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적물에 관한 보존 행위는 공유든 합의든 단독으로 하고요. 목적물에 관한 관리, 이용, 계량 행위는 공유든 합의든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고요. 목적물에 관한 처분 변경은 공유든 합의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서 총유는 아예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을 처분한다는 등 지분이 상속된다는 등 분할된다는 건 아예 뭐가 되잖아요? 문제되지 않고요. 또 총유는 이러한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 무엇을 통해서 하게 되냐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총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표는요,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뭐 하셔야 돼요? 숙지하셔야 돼요. 아, 나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알 것 같은데 잘 머리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최소한 어떻게 해요? 요 마지막 거라도. 목적물에 관한 사항이라도 확실하게 뭐 하셔야 돼요? 숙지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기본인 거죠. 그죠? 자, 그럼 교재 들어갈게요. 우측에 보시면 이해가지고 공유가 나와요. 서설해가지고 공유의 성질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는 이를 뭐죠? 공유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 소유의 원칙적 형태가 뭐라고요? 공유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공유에 성립해가지고 공유의 예들이 나오는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게 뭐가 아니라고요?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합과 법인 아닌 사단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 소유가 뭐라고요? 공유다. 이렇게 기억할 거고 공유의 예를 뭐 하지 않을 거예요? 외우지 않을 거예요. 넘겨보시면 공유의 지분이 나와요. 공유의 지분에서 양가의 1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적 의사에 따라 정해진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말 나와 있고 판례는 상식적인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2번 지분의 내용 해가지고 왜 이 양반이 중요한 게 안 나와 있는데 생각을 좀 해보자. 자, 지금 제가 지금 요 박스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이게 뭐죠? 중요한 논점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공유는 뭘 나눠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나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논점이에요. 왜 이렇게 이해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가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의 공유고 지분이 각 3분의 1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 3분의 1을 자동차, 물건을 3분의 1씩 나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 자동차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죠? 갑은 본네트 열었다 닫았다. 을이 좀 낫죠, 그죠? 탔다 내렸다. 병이 제일 환장하죠? 트렁크 열었다 닫았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뭐의 3분의 1인 거예요? 소유권의 3분의 1이고 자동차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유는 뭘 나눠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나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인 거예요. 그죠? 왜요? 소유권을 나눠 가진 거지만. 그렇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에 대한 권리? 전부에 대한 권리예요. 왜요? 물건을 나눠 가진 것이 아니라 뭘 나눠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재 잠깐 보시면 지분의 내용에서 1. 지분은 그 성질상 공유물 어디에 미친다고요? 전부에 미치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왜요? 공유란 소유권을 나눠 가진 것이지 뭐예요?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 안 하시고 생각 안 해두시면 판례를 뭐 하시냐면 외우게 돼. 이게 뭐 막 이상해진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꼭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공유 지분은 소유권의 일부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공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전부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거예요. 왜요? 공유 지분은 뭐의 일부니까요? 소유권의 일부니까요. 그렇지만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공유자가 반환을 청구하거나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지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거예요. 다 한 겁니다. 공유란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 뭐예요?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므로 공유자가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느 범위 내에서 청구하는 거예요?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하지만 반환을 청구하거나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렵게 나올 때는 요 개념하고요. 요 개념하고 요 목적물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결합을 해가지고 사례를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교재 보자고요. 이제 다 한 겁니다. 자, 지분의 내용에서 1. 지분의 처분 주장해가지고 기억해서 나와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우측에 공유물의 매매 사용 수익은 어디를 사용 수익하겠습니까?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하는 거다. 왜요?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근데 이 3번 지분의 탄력성이라는 건 용어입니다. 자, 을이 만약에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또는 을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갑과 병이 을의 지분을 흡수해서 이 자동차는 갑과 병의 공유로 바뀌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고요. 1번 공유물의 처분 변경 요거죠. 처분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2번 공유물의 관리와 보존해가지고 요거죠. 보존행위는 뭐예요? 단독으로. 이용계량행위는 뭐죠? 과반수로. 이거 얘기죠. 그 다음에 316페이지부터 이제 우리를 시각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죠? 왜요? 판례들이 그냥 나오겠죠. 그죠? 그죠? 나오겠죠. 그죠? 이게 어디까지 나오게 되냐면 넘겨보시면 318페이지 상단까지 나왔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319페이지 해가지고 공유물 분할 전까지 뭐가 나열되고 있냐면 판례들이 뭐죠? 쭉 나열되고 있어요. 판례들 다 봐야 되나요?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건데 지금 제가 판례들을 한꺼번에 설명드리는데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 사례 가지고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사례를 제가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판례들을 다 설명하게 되면 사례를 4가지만 설명드릴 거예요. 몇 가지요? 4가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제가 설명드리는 사례들을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은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뭐만 받으면 돼요? 느낌만 받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시작하시게 되면 교재 내용 보면 어우 그냥 뭐 하나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어차피 뭐죠? 반복할 부분이니까 일단
판례는 다 보지 않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사례만 정확하게 뭐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여기가 뭐예요? 끝이 되는 거예요. 네 가지입니다. 그죠? 많지 않아요. 그죠? 제가 뭐 10가지면 여러분들한테 막 걱정스럽고 그렇지만 네 가지기 때문에 충분히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 네 가지 사례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시험 볼 때까지 한 10번 정도는 해야 될 사례들입니다. 그죠? 첫 번째 사례.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2분의 1이에요. 근데 현재 병이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엉뚱한 놈이 뭐죠? 그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갑은 내 땅이니까 나가라는 의미에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텐데 첫째, 갑 단독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을과 함께 반환 청구해야 돼? 단독이죠. 왜요? 병을 쫓아내는 것은 보존행위고요. 보존행위는 어떻게 해요? 단독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따라서 단독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병에게 단독으로 반환 청구할 때 2분의 1만 반환 청구해? 아니면 토지 전부를 반환 청구해? 전부죠. 왜요? 2분의 1은 소유권이 2분의 1 얘기지.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에 대한 거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단독으로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운 거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입니다. 이것도 모르면 뭐죠? 어려운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갑은 병에게 그동안에 얻은 이득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싶어요.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요. 요거는 전부가 아니라 2분의 1만 청구할 수 있겠죠. 왜요? 소유권에 대해서 뭐죠? 일부니까요. 이해되시죠? 됐죠? 그죠? 됐어요? 가장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두 번째. 자, 토지가 있는데 요 토지가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지분인 각 2분의 1이에요. 근데 갑이 혼자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달라졌죠? 누가요? 갑이. 이때 을이 갑에게 요 토지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을의 지분도 목적물에 대해서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잘 안 닿아도죠, 그죠? 얘를 자동차로 바꿔볼게요. 자동차가 갑과 을이 공유하고 이 지분이 뭐죠? 2분의 1씩인데 맨날 갑만 타고 다녀요. 을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짜식아 나도 좀 타자 그러겠죠. 자동차 어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를 달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꼭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을이 갑에게 그동안 사용 이익에 대해서 뭘 청구하고 싶어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데 이거는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청구하는 거죠. 왜요? 소유권에 대해서는 뭐죠? 반이니까요. 그래서 말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도 다른 공유자에게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그죠? 다 했죠? 그죠? 세 번째. 자, 토지가 있는데요. 좀 바꿨습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는데 갑의 지분은 3분의 2. 을의 지분은 3분의 1이에요. 갑이 혼자 요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을이 갑에게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게 없다. 왜냐하면 요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것은 이용행위죠. 이용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해? 지분의 과반수로.
갑의 지분의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2. 갑한수를 넘었죠. 그죠? 따라서 갑은 자신이 혼자 이 토지를 사용하겠다라고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맨날 갑만 타고 다녀요. 그래도 우리 갑한테 자동차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자동차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갑이 뭐죠?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용 계량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니까. 다만 을은 갑에게 뭐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몇 분의 몇만요? 3분의 1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 했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이 네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 토지를 병이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병이 왜 이 토지를 왜 점유하고 있냐면 갑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갑과 임대차 계약을 한 거죠. 이때 을은 병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토지를 임대하는 행위는 이용행위죠. 처분행위가 아니잖아요. 뭐로 결정합니까? 지분의 과반수로. 따라서 3분의 2의 지분을 가진 갑이 단독으로 임대한 것은 뭐 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따라서 그런 정당한 적법한 뭐예요? 임차인이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요. 무엇도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병이 갑에게 차임을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을은 갑에게 지분 범위 내에서 뭐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누구한테요? 갑에게. 병에게는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해. 됐죠? 요 네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 순서는 어떻게 해요? 점점점 어려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례는 뭐예요? 1번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하지만 요 쟁점을 이해하기 위한 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낼 때 뭐죠? 4번 사례도 내고 있으니까 요 네 가지를 확실하게 뭐죠? 내 거로 만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을 어떻게 해요? 다 한 번씩 훑어본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9페이지 5번에서 뭘 봐야 되죠? 공유물의 분할을 봐야 되는데 요 분할에 대해서는 쉬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